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 바로 100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부채 문제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과연 시한폭탄일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랑 각국 정부가 다들 긴장하고 있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네, 100조 달러. 이게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짊어지고 있는 공공부채 총액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불과 10년 만에 거의 2배로 불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문제의 규모부터 시작해서 나라들이 왜 빚을 지는지, 이 빚이 누구에게 더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누구고 규칙은 뭔지, 마지막으로 정말 위기가 코앞에 닥친 건지 이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0조 달러 문제입니다. 버는 것보다 빌리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부채 규모가 전 세계 경제 전체랑 비교했을 때 대체 어느 정도냐? 바로 이겁니다. 전망이 심상치가 않아요. 2029년이 되면 전 세계 공공부채가 세계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100%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보다 빚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 IMF는 더 암울한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 극단적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선 2029년에 GDP의 123%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조건만 갖춰지면 이 기준선을 아주 훨씬 더 빨리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대체 왜 나라들은 이렇게 빚을 지는 걸까요? 정부 지출의 엔진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공부채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총액입니다. 세금 같은 걸로 벌어들인 돈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빌리는 거죠. 뭐랄까 국가가 쓰는 신용카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주로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매년 예산이 부족할 때 그걸 메우고요. 둘째, 도로를 딸거나 학교를 짓는 것처럼 큰 프로젝트에 돈을 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기후재난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모든 빚이 다 똑같은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 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가 부유한지 가난한지에 따라 빚을 지는 경험이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불평등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부자 나라들은요, 빚이 많아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돈으로 빚을 내고 이자도 싸게 빌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가나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들에게 빚은 극심한 고통 그 자체입니다. 달러 같은 외국 돈으로 빚을 내야 하고 이자율도 훨씬 높은 데다 환율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니까요. 이게 현실에선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 어떤 나라들은 수입의 65%에서 70%를 빚 갚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자랑 원금을 갚느라 나가는 돈이 국민들 건강이나 교육에 쓰는 예산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자, 그럼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주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규칙으로 이 판을 이끌어갈까요? 한번 살펴보죠.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대표주자인 IMF. 그런데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에 민간 채권자들을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들한테 아주 높은 이자로 민간 국제시장에서 돈을 빌리도록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판을 뒤흔드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특히 1대1로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돈을 빌려주는 큰 손이 된 거죠. 돈을 빌리는 나라들 입장에서 중국의 대출은 꽤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서방 국가들이 돈을 빌려줄 때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엄격한 조건도 없었고 훈계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중국의 대출이 부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아무 수익도 못 내는 애물단지 프로젝트만 남기는 경우도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일부러 빚을 못 갚게 만들어서 항구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뺏어간다는 부채 함정 외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우리는 정말 위기 직전에 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과연 있기나 한 걸까요?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 아주 어렵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선택지는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유권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없죠. 두 번째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복지나 교육 같은 예산을 깎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바로 타격을 주고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판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앤 패티포 같은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우리는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나 불균형하고 불안정해서 아직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은 게 오히려 기적일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거죠. 자, 시스템은 위태롭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의 대가가 고통스럽더라도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대가보다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요?